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항상 이 시간 함께해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 더불어의 오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방시혁 씨 이야기인데 그거에 앞서서 혹시 삼성페이 쓰시는 분? 저는 안 씁니다. 예, 그 좀 전에 보니까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저씨는 아저씨네요. 오 기자는? 저는 씁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 먹통이라 그러던데 괜찮아요? 저는 올 때 교통카드 찍고 왔는데 다행히 그거는 괜찮게 돼가지고. 그건 또 팀원이라서 다른 건가?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갤럭시 쓰는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가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유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거는. 뭐 네. 하루에 뭐 이런 오류로 그런 네. 문제까지 생기지 않겠지만은 네. 제발 좀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가덕도는 누가 준비하신 거죠? 네, 제가 좀 예. 준비했습니다. 김 기자님께 그럼 여쭤봐야겠네요. 가덕도 신공항 문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갑자기 네. 또 뜬금없이 나왔는데 네. 현대건설이 참여 안 하겠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이것도 참 저번 주에 제 에너지 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참 이것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평가받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건설 사업의 핵심이 이제 부지 조성 공사인데 요걸 맡았던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제 자체 판단해본 결과 이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촉박한 시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나 부산 지역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스케줄하고 맞춘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좀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 뭐 북한식 공사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이 현대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게 대우건설하고 포스코 ENC하고 더해가지고 예. 이게 앞서서 지난해 10월에 이미 그 수의 계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뒤에 설계 검토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사기간 입찰 조건이 84개월이었었는데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2년 늘린 108개월로 일단 설계안을 국토부에 네네네. 제출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현대건설에 오히려 이제 그 기본 설계안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이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현대건설도 이제 이게 사업 참여를 못하겠다 중단하겠다 네네네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2029년 개항 요거 좀 기대감이 높은데 네. 아무래도 요것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이것도 이상하다. 보통 정부 이렇게 기업에서 우리 80개월 만에 할게요 그러면 정부가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봐봐 이럴 텐데 이거 완전히 반대네요. 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정말 저도 이렇게 네. 이 초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부지 조성 사업이면 예산이 10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공사하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큰 사업인데 여기에 민간 대형 건설사가 수의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뭐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덕도 부지 대강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공항 전체 면적의 한 반 이상, 한 59% 정도를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종도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 해저 60m 깊이의 초연약 지반까지도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덕도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일본 간사이 공항. 예. 거기보다 훨씬 까다로운 시공 환경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설명을 제가 보니까 이번 이 공사는 서울 남산의 약 3배 이상 정도를 깎아야 되는 그런 공사이고 예. 여의도 부지의 한 2.3배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공사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해상 난공사라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다 태풍에다 뭐 파도도 높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한 250명 정도 뭐 여러 뭐 공항, 항만, 설계, 인력 투입해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거를 7년 안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래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으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위해서 2029년 조기 개항, 그다음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7년 계산해서 지금 당장 삽을 떠도 2023년 개항입니다. 네네. 근데 2032년. 네, 2032년 개항이고 뭐 재입찰하고 뭐 1년간 기본 설계계획 절차 등등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2023년 말인데 이 현대건설이 주장대로 9년으로 재입찰을 하게 되면은 2035년 개항. 근데 이것도 뭐 순조롭게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지역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빠른 조기 개항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뭐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죠.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부산 시민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은 느껴져요. 그렇죠. 대선 후보들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한테도 중요한 게 이게 어차피 이 공항 사업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식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당시에는 경제성, 안전성 따져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자. 네네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2021년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여야 공이 이 추진을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사실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밀어붙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불참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 새 정부가 사업자 찾는 이 일부터 이제 밀어붙이겠다 의미로 들리는데 지금 워낙 부산 민심이 표심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기 영향을 받는 그렇기 거구나. 때문에 예. 이 표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건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뭐 2029년 12월 개항을 놓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개항 지연은 부산의 미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부산 표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거기 한두 표가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오 기자님 고향이 혹시? 저는 경기도권인데 관심 저도 없겠니? 지금 이 공항의 화두의 중심지인 제주공항이 저희 집 근처에 생기기 그래요? 때문에 공항 문제 관심 많습니다. 아니 뭐 공항 생기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뭐 고추말리엔 공항 되는 거고. 그렇죠. 인프라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도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대건설까지 이렇게 낮아빠졌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뭐 당선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1위이기 네네네.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전히 새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재추진하면은 뭐 재입찰 할 수도 있고 재입찰 아무나 하겠죠. 그리고 공공주도 전환 같은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업자가 나타날지부터 지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난공사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할 때도 이미 4차례 거쳐서 경쟁 입찰 붙였는데도 그 어떤 시공사도 사실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해가지고 수의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느니 그냥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무안공항 참사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예. 공항은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이지 뭐 그 외 다른 요인 우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이나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에 더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아까 이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데 공항보다는 철로를 좀 잘 많이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이 동남권 공약 굉장히 이것도 핫한 공약이죠. HMM의 부산 이전 이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요것도 참 해묵은 그러니까 선거철마다 나오는 해묵은 그런 이슈입니다. 이 HMM이 한국 최대 해운사인데 요걸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지분율이 산업은행 36.02%,
그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67%.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각을 추진했던 엄연한 민간 기업입니다. 아니 그럼 민간 기업이 본사를 이전을 해라 마라 정치권이 왜 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분 관계 때문인지 사실상 공기업으로 보는 것인지, 근데 공기업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재매각 해야 되는데. 예.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해서 지금 지역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HMM이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이고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이 해운사의 마티 형격인 HMM을 그러니까 부산을 보내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띄울 수 있다. 뭐 해수부도 보내고 뭐 해사 법원인가 그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냥 뭐 해저 도시로 만들지 그냥.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은 산업은행 부산에 좀 공헌했다가 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이게 참 논란이 많은 사안이죠. 예. 일단 민간 기업을 본사를 이전하는 게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너무 좀 그건 문제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효성부터 따져보면은 이 해운 물류의 중요 결정들은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그럴 수밖에 거죠. 없죠. 예. 외국 화주들이 김해공항으로 오지 않거든요. 다 인천공항 와가지고 서울에서 논의하고 선박금융도 중요한데 그 논의할 금융기관들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페노션이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다른 주요 선사들의 본사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다. 그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HMM 본사만 부산에 떨어져 있다. 네. 그럼 그냥 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 당연한 뭐 그럴 수밖에 뻔한 없죠.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가 부산에 떠 있다고 해서 이게 부산의 해운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것은 서울이다.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HMM의 재매각 이 부분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좀 상식선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던지지 말고요. 다음은 이제 오소영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회사죠. 하이브 주가가 지난주 후반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검찰 그리고 경찰 그리고 금감독원까지 지금 하이브를 타겟으로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대 사기 거래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조사를 착수했고 경찰도 압수수색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지금은 하이브에 퇴사한 직원인데 그 직원이 예전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하이브 예전 사명인데요. 여기가 YG 플러스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2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그 검찰이 압수수색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좀 나아졌나요? 참 하이브도 바람 잘 날이 없는 회사 같아요.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뭐 오너 리스크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요.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 이상한 사진까지 찍혀가고 또 괜히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방시혁 의장이 받고 있는 이 혐의는 그 주식과 같은 그런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 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붙이는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이익을 50억 원 이상 얻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처하게 돼 있는데요. 그 방시혁 의장도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하이브 상장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 상장을 언제 할 거냐, 상장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방시혁 의장은 그때마다 이제 현재의 기업 가치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좀 입장을 내놓았고. 그래서 이 말을 믿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 사모펀드들한테 이제 그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랑 그 사모펀드들 사이에 이익 공유 계약이라는 걸 또 체결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이 계약 조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정 기간 내에 상장에 성공하면 그 사모펀드가 거둔 그 투자이익의 약 30%를 방 의장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방 의장이 그 사모펀드의 주식을 다시 되사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떡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또 그랬죠. 네.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사모펀드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천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고 방 의장도 당연히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아서 네네네. 뭐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사모펀드 방 의장은 떼돈을 벌었지만은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떡상을 했던 그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주들도 피해를 봤는데 왜 이거를 이제 상장 과정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존 주주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 빼앗은 예, 게 예.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상장 직후에 42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한 27만 원 네. 아래니까 굉장히 화딱지가 날 만한 네.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아웃 조항. 언아웃 조항이라는 것도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익 공유 계약을 지금 언아웃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 주로 인수합병에서 쓰이는 넣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그 기업을 살 때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좀 저렴한 가격을 지불을 하고 대신에 이후에 뭐 영업이라든가 매출의 특정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달성하게 되면 그 추가 금액을 주는 이 조항을 언아웃 네. 조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 대표적인 그 크래프톤이 이 언아웃 조항을 이용을 해서 많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 개발사인 오만랩 인수할 때도 이 언아웃 조항을 넣었었는데요. 근데 방 의장이 이번에 사모펀드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언아웃 조항을 넣어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은 이거를 지분을 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좀 싼 값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 의장이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투자업계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분을 얻게 되면은 결국은 대주주 지분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근데 현금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현금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해. 하여간 이거 사실 그때 계약 체결 당시에도 뒷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알려주면서도 또 논란이 많았고. 하이브가 아닌 방의장,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모델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일단 하이브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존 그 시점에 이제 기존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자기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한테 그 지분을 넘김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우호적인 든든한 신규 투자자가 필요했다. 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BTS가 뭐 이제 DNA라는 음반을 발표하면서 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부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고. 또 군입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입대 문제가 끝나고 2023년, 뭐 24년 이쯤에 상장을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5년 이상 이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보장하기 원금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당연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방 의장이 제기했던 거는 일단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대사줄게 이렇게 풋옵션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개인적인 지분으로 토대로 계약을 해서 회사에 재무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게 그 하이브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감원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상장 준비를 했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다. 근데 왜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네. 사모펀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모펀드에 계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다 방시혁 의장의 측근 분들입니다. 근데 과연 이 측근이 있는 신생 사모펀드를 투자자로 했어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 것 같아요. 이 사모펀드가 방시혁 의장 측근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방시혁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가 총 3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예. 이스턴 에쿼티 파트너스 이곳이 방시혁 의장의 측근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절반 정도가 방시혁 의장 측근들이 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회사 자체가 2019년 4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 2011년부터 거의 8년 동안 그 하이브 사회이사로 활동했다가 그 빅히트 그 CIO로 선임됐던 김중동 전 CIO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감사를 역임했던 이승석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설립한 분이 양준석 대표인데 이 양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하이브 상장 시에 그 공동대표 주관을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방 의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도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 네, 뭐 어떻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많은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데 이런 의심을 더 부추기는 거 상장 당시에 이면 계약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어떤 합리적인 의심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이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이거에 관련해서 하이브도 이제 법률 자문을 당연히 여러 예. 차례 거쳤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사적인 계약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이브의 법률 자문을 했던 김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계약 자체가 뭐 회사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 주주가 변동될 그런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네네네. 따라서 상장 그걸 공시할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또 이제 금감원이나 다른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이게 과연 그 일반 주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계약이냐. 그렇게 본다면 그게 아닐 수 있고 그럼 결국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이슈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본시장,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원래 존재하는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그거 갖다가 반칙하는 애들은 지금보다 처벌 한 100배는 세게 해야겠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이 기존에는 그 왜 이거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지 사전에 그 상장 과정의 심사를 밟을 때 알리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를 불공정 거래 사건으로 보고 그 혐의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조사국도 2국에서 3국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 이 부분들에 네네. 대한 정황들을 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고 그럼 검찰에 넘어가면 이제 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네. 경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신청했다가 이걸 반려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신청을 하면서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아시지만 진짜 무섭죠. 탈탈 털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하이브 주가 타격 많이 입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올해 들어 하이브가 40% 이상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아, 올랐구나. 네, 네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BTS 멤버들이 모두 이달 중에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하반기 그리고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체 컴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특히 한류 콘텐츠 제한하는 이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올해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이 와서 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하이브 펀디멘탈이 굉장히 좋고 호재도 있다 해서 계속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그날 당시에만 그러니까 29일 장중에만 8%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30일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날보다 2% 이상 빠졌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26만 원 선에 있다가 조금 한 1, 2% 정도 네, 오른 지금 걸 조금 더 제가 오르고 있네요.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너 리스크라는 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말 같습니다. 조금 전에 BTS가 조만간 완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김 기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고요. 제가 그냥 아미? 혹시? 벌써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BTS 노래 좋죠. 이런 음악성들을 제발 좀 오너가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해치는 모습은 이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의 오소영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